여러분 통장에 5천만 원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자 조금 더 받겠다고 맡긴 저축은행, 그 돈이 지금 텅 빈 콘크리트 건물 속에 시멘트처럼 굳어서 묶여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 악몽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최근에 가산 디지털 단지나 성수동 지나가 보셨나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 건물들, 낮에는 번쩍번쩍 빛나고 힙한 청년들이 커피 들고 다니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사무실이 거의 없어요. 건물 전체가 거대한 비석처럼 시커멓게 잠겨 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 보세요. 우편함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출이자 미납 통지서, 관리비 독촉장, 법원 경매 예고 통지서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이 화려한 건물들의 정체는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직장인들은 제2의 월급을 꿈꾸며 계약금 7, 8천만 원을 들고 줄을 섰어요. 은퇴자들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쏟아부었고요. 그런데 2025년 12월 지금 이곳은 투자자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5천만 원 깎아 드릴게요. 계약금 전액 포기하겠습니다. 내 돈 1억 원 더 얹어 줄 테니 제발 명의만 가져가 주세요. 이런 매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 시계를 9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건물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시죠? 기름 냄새 나고 기계 소음 들리는 말 그대로 공장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이나 안산공단에 있는 투박한 콘크리트 건물들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 대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업하는 사장님들만 입주하는 실수요 시장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와 건설사들이 기막힌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촌스러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세련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건물 외관을 통유리로 마감해서 강남 오피스 빌딩처럼 만들었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꾸몄고요. IT 기업, 스타트업, 디자인 회사 같은 첨단 기업들로 채우겠다고 선전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어요. 회색빛 공장지대였던 가산과 구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낡은 공장이 있던 성수동은 한국의 브루클린이 됐어요. 사람들 인식 속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더 이상 공장이 아니라 벤처 기업의 요람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혜택을 쏟아부었어요. 취득세, 재산세를 깎아주는 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대출이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대출이 40% 나올까 말까 할 때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분양가의 80%, 신용 좋으면 90%까지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5억 원짜리 사무실을 사는데 내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5억 원짜리 사무실을 삽니다. 내 돈 5천만 원, 대출 4억 5천만 원. 당시 금리가 2.5%였어요. 한 달 이자가 83만 원입니다. 월세를 120만 원만 받으면요. 이자 내고 37만 원이 남아요. 1년이면 444만 원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많은 직장인을 현혹시킨 레버리지의 마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광풍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됐어요. 당시 부동산 시장 기억하시죠?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칼날을 휘둘렀어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죠. 그러자 갈 곳 잃은 수천조 원의 돈들이 어디로 튀었을까요? 규제의 구멍이 뚫린 곳, 바로 지식산업센터로 쓰나미처럼 몰려갔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었고요.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되니까 종부세 폭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서요. 오늘 당첨되면 내일 웃돈 붙여서 팔 수 있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쾌재를 불렀죠. 땅만 보이면 지식산업센터를 올렸습니다. 수요조사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짓기만 하면 완판이었으니까죠. 서울 가산 성수 문정동은 물론이고요. 고양, 광명, 남양주, 별내, 구리, 갈매, 심지어 평택, 시흥까지요. 대한민국 수도권 전역의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심지어 라이브 오피스라는 기형적인 상품까지 등장했어요. 사무실 안에 화장실, 샤워실, 다락방을 넣어서요. 사실상 오피스텔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원래 공장에는 주거시설을 넣을 수 없는데요. 편법을 써서 규제를 피해간 거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주택 규제 없이 월세 받는 오피스텔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탑은 경제 바람 방향이 바뀌자마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파티의 음악은 뚝 끊겼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핵심은 싼 이자로 돈을 왕창 빌리는 거였는데요. 2%대였던 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로 치솟았어요. 아까 그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볼까요? 5억 원짜리 사무실, 대출 4억 원. 금리가 2.5%일 때는 한 달 이자가 83만 원이었죠. 월세 120만 원 받으면 37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금리가 5%가 되니까요. 한 달 이자가 167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월세 120만 원을 받아도 내 생돈 47만 원을 매달 메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겁니다. 자, 민수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민수 씨는 34세 직장인이에요. 연봉 4천만 원, 월급 실수령액이 280만 원 정도 됩니다. 2020년에 제2의 월급 만들겠다고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7천만 원을 넣었어요. 저축 3천만 원, 부모님께 4천만 원 빌려서요. 처음 2년은 좋았습니다. 월세 120만 원이 들어오고 이자 80만 원 내면 40만 원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160만 원이 됐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120만 원인데 말이죠. 매달 40만 원씩 적자예요.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조금만 버티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거예요.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석 달이 지나도 무든이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건설사들이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지어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국에 승인된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여의도 빌딩의 100배가 넘어요. 공급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들어올 기업은 없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못 받아서 폐업하고요. 중소기업들은 임대료 싼 곳을 찾아서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심한 곳은 50%가 넘어요. 건물 두 칸 중 한 칸이 비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고 1층 부동산만 문을 열고 있는 유령 건물이 수두룩해요. 민수 씨는 이제 매달 160만 원씩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인데 관리비, 이자로 160만 원이 나가요. 남은 120만 원으로 전세 대출 이자,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축은커녕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3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2억 8천만 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 결국 민수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출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시작됐고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2억 원이었어요. 대출 4억 원은 그대로 남았고요. 민수 씨는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계약금 7천만 원은 날아갔고요. 부모님께 빌린 4천만 원도 못 갚았습니다. 34살에 2억 원의 빚쟁이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욕심부린 사람들 자업자득 아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투자 안 하신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저 텅 빈 유령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때요. 그 파편은 저 멀리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안방, 여러분의 예금 통장으로 튀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PF 대출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건설사가 건물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안 짓는다는 겁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짓죠. 나중에 분양 잘 되면 그 돈으로 갚을게 라고 하면서요.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연다고 해봅시다. 치킨집 차리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돈은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치킨집 열면 한 달에 1천만 원은 벌 거야. 그러니까 2,500만 원 빌려줘.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 은행이 오케이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막상 치킨집을 열었더니 손님이 안 와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은행 이자도 못 갚죠. 결국 치킨집은 문을 닫고 여러분은 빚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PF 대출의 구조예요. 건설사는 치킨집 사장이고요. 은행은 돈을 빌려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분양이 안 되고 입주자가 장음을 못 내면요. 약속된 미래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설사는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나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건설사들한테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빌려준 게 과연 누구일까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일반 금융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깐깐해서 위험한 곳에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5%, 6% 이자 더 받겠다고 새벽부터 줄 서서 예금을 맡겼던 그곳입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상호금융들이에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그 소중한 예금이 지금 저 팔리지 않는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시멘트처럼 굳어서 묶여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그때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수많은 저축은행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그때도 원인은 똑같았어요. 무리하게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돈을 못 돌려받아서 파산한 겁니다. 그때 뉴스 화면 기억나시죠? 평생 시장에서 장사해서 모은 돈, 자식 결혼시키려고 모은 돈을 찾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셔터 내려진 은행 문을 두드리며 오열하던 그 장면. 그 끔찍한 악몽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시작했어요.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맡긴 그 금융사가 저 유령 건물에 돈을 왕창 물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시나요? 천만에요. 금융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돈을 받기까지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5천만 원 넘는 돈은요?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거대한 유리 건물은 단순한 빈 사무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뇌관이자 오늘 저녁 내 밥상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확인하십시오. 검색창에 은행 이름 BIS 비율을 쳐보세요. BIS 비율은 은행의 체력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10% 이하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율도 확인하세요. 은행 이름, 연체율을 검색해 보세요. 5% 넘어가면 빨간불입니다. 이자일 2%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예금을 분산하세요. 한 금융사에 5천만 원 이상 맡기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니까요. 1억 원이 있으면 두 군데 나눠서 맡기는 겁니다. 조금 귀찮아도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다, 월세 보장한다며 여러분을 유혹하는 광고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습니다. 쏟아질 공급 물량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될 거고요. 고금리의 고통은 당분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주말 나들이길에 저 거대한 유리 건물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것은 한때의 유행과 탐욕이 쌓아 올린 거대한 묘비명이라는 것을요. 지식산업센터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지만 명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탐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정부가 혜택을 몰아주고 대출을 퍼주고 규제를 풀어줄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 뒤에 숨겨진 독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유행을 쫓을 때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냉정하게 내 울타리를 칠 때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킵니다.